아내를 떠나보낸 지 어느덧 7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세월이 모든 것을 덮어주리라 믿었죠. 그러나 사람 사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더군요. 매일 오후 5시 반, 지하철 3호선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10분, 남짓한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집 창문에서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죠. 가끔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에 맞춰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퇴근 후 불 꺼진 집에 들어서면 늘 정막이 덮쳐왔고 빈 의자와 차갑게 식은 부엌은 매번 나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젖은 구두를 벗으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가 괜히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늘 앉아있던 거실 소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이제는 그저 가구일 뿐이에요. 그녀가 즐겨 덮던 연두색 담요도 소파 한쪽에 가지런히 개어져 있습니다. 가끔 그 담요에서 희미한 향기가 날 것 같아 코를 가까이 대보기도 하지만 이미 세탁기를 몇 번이나 거친 터라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아요. 부엌에는 2명이 쓰기에는 너무 큰 식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는데 이제는 혼자 TV를 켜놓고 뉴스를 보며 끼니를 때우고 있어요. 저녁 준비도 간단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이나 인스턴트 라면으로 해결할 때가 많죠. 그런 나날이 반복되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도착한 나는 현관에서 딸의 구두가 가지런히 놓인 것을 보고 반가웠어요. 요즘 딸은 직장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집안의 뜻밖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나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음성이 들렸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거실로 발걸음을 옮기니 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딸의 얼굴이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늘 밝고 씩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손가락 끝은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딸의 이름은 수정이입니다. 29살이 된 우리 집 막내딸이죠. 큰딸은 이미 시집을 가서 부산에 살고 있어요. 수정이는 대학 졸업 후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밝고 활달해서 직장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했는데 그날의 모습은 평소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수정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빠 왔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을 텐데 그날은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만 보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울음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소파 쿠션이 푹 들어가면서 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도 평소보다 크게 느껴졌죠. 한동안 말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멀리서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집 앞 골목에는 저녁 장보기를 마친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침내 딸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5달이나 지났다는 말에 귀가 멍해지고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어요. 처음에는 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5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건지, 그동안 딸이 혼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결혼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상대는 예전에 스쳐 지나가듯 언급했다가 부담스럽다며 끊었다던 남자라고 했어요. 그때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과 걱정, 안도감과 불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더 컸죠. 며칠 동안 딸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딸은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직장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딱히 특별한 감정이 없었는데 몇 번 만나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혼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부담스러워하며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시 연락을 했고 그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어요. 몇 날 뒤 그 남자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는데 미리 약속을 잡고 정중하게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를 맞았습니다. 현관 벨이 울리고 문을 열자 말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제법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정제된 몸가짐으로 인사를 했고 손에는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거실로 안내해서 앉혀놓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딸이 부엌에서 다과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교과서처럼 줄줄 이어지는 이력서 같은 소개를 시작했어요. 연봉, 재산, 학력, 거주지까지 빠짐없이 나열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다고 했어요. 연봉은 얼마이고 아파트는 어디에 있으며 적금과 펀드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대학도 서울의 유명한 사립대학을 졸업했다고 했고 토익 점수와 자격증까지 언급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말에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어색했고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마치 면접관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사람의 진심이 아닌 계산기를 보았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딸에 대한 감정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대신 현실적인 문제들만 계속 언급했습니다. 결혼 후의 생활비 분담, 육아비용, 보험 가입 등등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했고 고액의 보험 이야기를 자연스레 꺼냈어요. 임신한 여성을 위한 특별한 보험 상품이 있다면서 지금 가입하면 혜택이 크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사위라기보다는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사업가의 얼굴이었어요. 그날 그가 돌아간 후 저는 딸과 다시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은 그도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제 눈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어요. 다음 주에 그가 다시 왔을 때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혼식장 예약, 신혼여행 계획, 심지어 아이가 태어난 후의 육아휴직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계획 속에서 딸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딸은 점점 배가 불러왔고 몸은 힘들어 보였지만 마음만은 단단히 결심한 듯했어요. 아침에 입덧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이를 위해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임신 관련 책도 여러 권 사서 읽고 있었고 태교에 좋다는 클래식 음악을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과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급하게 흘러갔고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미리 준비한 듯한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짜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그의 지갑에서 떨어진 명함을 주워주게 되었는데 거기에 적힌 회사 이름이 딸에게 들었던 것과 달랐어요. 딸에게 물어보니 최근에 이직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침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단 하나의 가족, 내 삶의 전부인 딸이 알 수 없는 낯선 남자의 손에 맡겨진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는 유난히 서늘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그 남자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저보다 더 관대하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저희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과연 이것이 딸에게 최선의 선택일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까? 그 답을 찾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 다시금 제호의 운전하는 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멀리서 그의 은색 승용차가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번에도 신호등 앞에서 멈출 때 차가 크게 흔들리며 급정거를 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수정이는 몸을 움찔하며 놀라는 듯했지만 재호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며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제 눈에는 그것이 오히려 과장된 연기처럼 보였어요. 진짜 어지러운 사람이라면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느낀 불안은 가슴속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작은 흔들림이었지만 그것은 어쩐지 단순한 운전 미숙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의도적인, 계산된 행동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딸에게 자신이 몸이 약하다는 인상을 주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어요. 재호가 평소에 몸이 안 좋은 편이냐고 말이죠. 딸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런 적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체력이 좋은 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의심은 더욱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나는 의식적으로 재호의 행동을 살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를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옳은 일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딸과 손주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니 조심스럽게라도 지켜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는 늘 말끔한 양복 차림을 하고 다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평범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언제 봐도 같은 복장, 같은 넥타이 매듭이었어요. 네이비색 정장에 하늘색 셔츠, 그리고 빨간 바탕에 작은 패턴이 들어간 넥타이. 마치 제복처럼 똑같은 조합이었습니다. 심지어 늦은 저녁이나 주말에도 변함없이 정장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부자연스러웠어요. 보통 젊은 남자들은 주말에는 편한 복장을 하기 마련인데 그는 언제나 근무복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면 같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수정이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아기용품을 보러 간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개인적인 외출에도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딸이 농담조로 말하자 그는 습관이 되어서 그렇다고 웃어넘겼지만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어요. 또 하나 눈에 띈 것은 그의 휴대전화였습니다. 항상 손에 쥐고 있었고 전화가 오면 잠시 자리를 비켜서 받았어요. 처음에는 직장 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주말에도 저녁 늦은 시간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대화가 끝나면 표정은 언제나 차분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모습을 저는 몇 차례나 목격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무심코 넘어갔을 작은 떨림이었지만 제 눈에는 분명 감춰진 긴장감이 익혔습니다. 마치 중요한 지시를 받거나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는 사람의 모습 같았어요. 한 번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의 휴대폰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 계속해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이름은 김 부장이었어요. 직장 상사겠거니 했는데 일요일 저녁 9시에 이렇게 급하게 연락할 일이 뭐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되었어요. 예식장 계약, 스튜디오 촬영, 혼수 마련까지 모두 재호가 앞장섰습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대견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남자들은 결혼 준비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예식장을 알아볼 때도 마치 이미 여러 곳을 섭렵해 놓은 것처럼 척척 진행했고, 스튜디오도 평소에 알고 지내던 곳인 듯 친숙하게 대화를 나누더군요. 딸은 점점 배가 불러오며 힘들어 보였지만
그는 늘 분주하게 무언가를 결정하고 서류를 챙겼어요. 수정이가 피곤해하며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하면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다며 서두르곤 했습니다. 마치 결혼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라기보다는 오래 준비해온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이상했던 건 혼인신고 얘기였습니다. 보통은 결혼식을 올린 후에 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는 계속해서 미리 신고를 하자고 했어요. 아이 때문에 서류상 불편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댔지만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상견례는 3번이나 미뤄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부산에 있어 거리가 멀다고 했고, 다음에는 갑작스러운 병환, 그 다음에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들었어요. 부산이라면 KTX로 3시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의아했습니다. 병환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무슨 병인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해외 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나라로 얼마나 오래 가는 건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어요. 사정이 있다는 말은 그럴듯했지만 차라리 솔직히 거절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부모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었어요. 혹시 부모가 이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부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딸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그도 부모님 이야기를 자세히 해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는 정도만 들었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어머니는 어떤 병을 앓고 계신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의 의심은 서서히 불안으로 바뀌었어요. 가끔 저녁에 그의 차가 우리 집 앞 골목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을 데리러 온 줄 알았는데 딸은 이미 집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커튼 사이로 살짝 내려다보니 차 안불빛 너머로는 휴대전화 화면만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야 차를 돌려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시각을 계산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우리 집을 감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섬뜩한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면 누군가와 몰래 연락을 취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늘 시간을 철저히 계산하는 듯 했어요. 약속 시간에 단 한 번도 늦지 않았고 오히려 늘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해서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헤어졌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고해야 할 시간표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시간에 맞추어 도착한 뒤에도 어딘가 다른 곳을 다녀온 흔적이 느껴졌어요. 구두는 언제나 달아 있었고 손목시계에는 희미한 스크래치가 늘 새로 생겨 있었습니다. 정장 바지 밑단에는 가끔 모르는 먼지가 묻어 있기도 했어요.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제 눈에는 그것들이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쌓여갔습니다. 마치 그가 우리를 만나기 전에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일정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의 자동차 조수석에서 여성용 헤어핀을 발견했어요. 딸에게 물어보니 자신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재호에게 직접 물어보자 회사 동료를 태워준 적이 있다고 대답했지만 그 설명도 뭔가 어색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그에게 기대고 있었어요. 아이를 품은 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옆에서 재호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모습에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임신 중기로 접어들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쉽게 피로해지니까 모든 걸 알아서 해주는 그에게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결혼은 둘의 선택이지만 인생은 단순한 선택의 결과만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결혼 뒤에는 무언가 낯설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요.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과연 그들 중에 재호와 같은 비밀을 품고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결국 나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오랜 친구 오상필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상필이는 경찰에서 은퇴한 뒤 사설 조사를 해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끔 개인적인 의뢰를 받아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상필이를 만날 약속을 잡고 동네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사소한 일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냐며 웃어 넘겼습니다. 요즘 예비 장인어른들이 다 그런 마음이라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자 상필이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상견례가 계속 미뤄지는 부분과 계명 사실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제 눈빛에 담긴 절박함을 읽고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너무 기대하지는 말라고 했어요. 요즘 개인정보 보호가 워낙 까다로워서 옛날처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상필이는 신중한 사람이라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런 그가 알아보겠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뭔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게 건넸어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공원 벤치였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상필이가 봉투를 꺼냈을 때 제 가슴은 쿵쿵 뛰고 있었어요. 자네가 맞았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다고 하더군요. 봉투 속에서 펼쳐진 기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재호라는 이름은 불과 몇 년 전 개명한 것이었고 그 이전의 인생은 송두리째 비어 있었어요. 원래 이름은 김성민이었는데 3년 전에 갑자기 개명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전의 기록이었어요.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사람처럼 단절된 기록과 허공 같은 과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장도 의심스럽고 직장 경력도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했어요. 특히 이상한 건 신용정보였습니다. 3년 전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그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살았거나 아예 금융거래를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지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더군요. 상필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숨이 막혀왔어요. 그동안의 의심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미소와 태연한 모습, 그러나 그 안에는 감추어진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지금 딸에게 접근한 것도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뭔가 목적이 있어 보이는 건 확실하다고 상필이가 말했습니다. 특히 혼인신고를 그렇게 서두르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제 딸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치며 낙엽이 흩날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불안이나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 소중한 가족을 지켜낼 수 없다는 예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상필이가 건네준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딸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결국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그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애썼어요. 당시 제 마음속 불안은 여전했지만 겉으로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화려한 장식과 많은 하객들 사이에서도 제 시선은 자꾸만 재호를 향했어요. 그는 완벽한 신랑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뭔가 어색한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를 품은 채 드레스를 입은 수정이의 미소는 안쓰럽게 빛났어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은 아름다우면서도 마음 아팠습니다. 저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불길한 예감을 잠시나마 밀어내려 애썼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신혼집은 재호가 마련한 아파트였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꽤 넓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처음 집들이에 갔을 때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이 새 것이었고 센스 있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마치 전시용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 속에 살고 있는 듯 보였어요. 표면적으로는 행복한 신혼부부의 모습이었죠. 재호는 여전히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위였고, 수정이는 곧 엄마가 될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정이는 출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병원에서 갓난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던 순간, 저는 가슴 깊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작고 빨간 얼굴에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아내를 떠나보내고 한동안 삶의 의미를 잃었던 제가 다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아이 이름은 민준이라고 지었어요. 재호가 장명소에서 받아온 이름이었는데 뜻도 좋고 부르기도 좋았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병원에서 함께 지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수정이는 육아에 지쳐 있었지만 아이를 바라볼 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윤재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늘 바쁘다며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밖에서 무슨 일을 꾸미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듯 보였어요. 처음에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다하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 거라고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기운이 곳곳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출근한다며 나간 뒤 늦은 밤 돌아오는 날이 이어졌어요. 보통 직장인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일정이었지만 주말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옷차림은 언제나 단정했지만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딸과 손주를 향해 한없이 다정한 얼굴을 보였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 같았어요. 특히 아이가 울 때 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보통 부모라면 아기가 우는 소리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마련인데 그는 마치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잠깐 짓다가 금세 다정한 모습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그 찰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본전은 섬뜩함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그의 금전 감각이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자산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꺼내며 보험과 투자에 대한 집착을 드러냈어요. 수정이가 모르게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불어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서류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안에는 여러 보험회사의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 온갖 종류의 보험 가입 신청서와 약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수정이와 아이 명의로 된 보험도 여러 개 있었어요.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한다는 그의 논리는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제게는 불길한 징조처럼 다가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혹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 이상한 건 보험금 수익자였습니다. 보통은 배우자나 자녀가 수익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의 보험은 모두 자신이 수익자로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수정이와 아이의 보험마저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손주의 첫 돌잔치를 치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민준이의 돌잔치는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어요. 많은 하객들이 참석했고 재호는 완벽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모든 걸 주관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잔치 뒤에서도 저는 계속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수정이는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나가 있었고 저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 우연히 재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오후 2시쯤이었는데 분명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는 검은 옷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누군가와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봤지만 표정은 사뭇 진지했고 손에 들린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분명 눈에 들어왔어요. 그 봉투는 꽤 두툼해 보였고 받는 사람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뭔가 음모를 꾸미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과 몸짓으로 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들키지 않으려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약 10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그 남자는 봉투를 받아 사라졌고 재호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돌아와 수정이에게 재호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녀는 회사 회식에 갔다고만 말했어요. 그 거짓말이 오히려 모든 것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재호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필이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재호의 최근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필이는 제가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한 번 더 알아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수정이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산후 회복이 더딘 탓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잦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어요. 처음에는 육아 스트레스와 잠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재호가 괜찮다며 말렸어요. 대신 좋은 영양제를 구해왔다며 수정이에게 꾸준히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약통을 살펴보니 재호가 챙겨주었다는 영양제 병이 여럿 있었고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캡슐들이 들어 있었어요. 캡슐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겼지만 일반적인 비타민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색깔도 이상했고 냄새도 묘했어요.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와는 명백히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딸에게 의심을 말하지 못한 채 그저 불안한 마음을 사귀며 지켜볼 뿐이었어요. 수정이는 그 영양제를 먹고 나서 더욱 피곤해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 보였고 가끔은 멍하니 공중을 바라보는 일도 많아졌어요. 아이를 돌보는 것도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재호에게 물어보면 출산 후 몸조리가 덜 되어서 그렇다며 더 좋은 약을 구해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약들을 먹을수록 수정이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어느 늦가을 저녁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쌀쌀한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거리에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공기 중에는 겨울이 다가오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수정이와 손주를 보러 사위 집을 찾았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간 길이었습니다. 요즘 수정이가 많이 피곤해한다고 해서 저녁이라도 함께 먹으며 격려해주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15층에 도착해서 현관문 앞에 섰을 때 평소 같으면 들려야 할 아이 울음소리나 TV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외출한 건 아닐까 생각하며 벨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싸늘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고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역한 냄새였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거실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수정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누워서 쉬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곁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었지만 수정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지만 평소 같으면 바로 달려왔을 수정이가 반응하지 않는 게 이상했습니다. 수정이의 손에는 물컵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 컵 안에는 아직 다 녹지 않은 알약 가루가 남아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거품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발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본능적으로 수정이를 부둥켜 안았지만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아본 딸의 몸에서는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민준이의 울음이 방안을 가득 채웠으나 그 소리는 제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리를 지배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재호의 계산된 행보가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것 말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저는 수정이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도 점점 울음소리가 약해지며 축 늘어져 있었어요. 병원으로 실려간 수정이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급성 중독 증상이라 했고 아이 역시 이미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어떤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당히 강한 독성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심장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기계 소리로 들어야 했어요.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 작은 심장이 끝내 멈추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아내를 잃은 것도 힘들었지만 딸과 손주까지 잃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더 큰 충격은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재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저나 다른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슬퍼하는 동안 그만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이라도 한 듯 의사에게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아이와 수정이가 먹었던 약의 이름까지 또박또박 말했으며 보험 서류까지 곧바로 꺼내 보였습니다. 준비가 너무 완벽했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가족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텐데 그는 모든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이었고 재호는 가족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집어삼키려던 늑대였다는 것을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불안을 애써 무시했지만 결국 그 대가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었어요. 수정이와의 만남부터 결혼, 그리고 이 끔찍한 결말까지. 저는 제 소중한 가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저는 쉽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수정이와 민준이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는데 그 3일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조문객들이 계속 찾아왔고 온갖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나고 집에 혼자 남겨지니 그제서야 현실이 실감났어요. 집안에 남은 딸과 손주의 흔적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는 아직 아기의 젖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침실 한켠에는 수정이가 고른 작은 모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늘색과 분홍색 원숭이 인형들이 달린 그 모빌은 미풍에도 조르르 돌아가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아래에서 민준이가 방긋 웃으며 팔다리를 까닥거렸는데 이제는 그저 텅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수정이가 마지막으로 끓였던 미역국 냄비가 그대로 있었어요. 이미 식어버린 국물 위로는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민준이의 첫 초음파 사진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고 옆에는 육아일기장이 열린 채로 놓여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딸과 손주를 한꺼번에 잃은 상실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송두리째 비워내는 구멍 같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잠깐 꿈이었나 싶다가 현실을 깨달으면 다시 절망에 빠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도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잠이 들면 수정이와 민준이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는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어요. 수정이는 활짝 웃으며 저에게 달려와 안겼고
민준이는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다시 차가운 현실뿐이었어요. 무엇보다 참기 힘든 건 재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침착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을 때도, 관련 서류를 처리할 때도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흠잡을 데 없이 슬퍼 보였지만 제가 볼 때는 눈빛 깊은 곳에 어떤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는 듯 했어요. 특히 이상했던 건 장례 절차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인데도 마치 여러 번 경험해 본 것처럼 모든 걸 척척 해냈어요. 장례식장 직원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했고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뒀더군요. 가장 의심스러웠던 건 부검 이야기였습니다. 의사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권했을 때 재호는 필요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자연사라고 단정하면서 부검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부검을 고집했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스친 일그러짐은 분명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려주었어요.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정이와 민준이의 혈액에서 강력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어요. 의학용어로는 뭔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요약하면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상당 기간 축적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재호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도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모든 질문에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수정이가 최근 우울증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며 실수로 과복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정이는 우울증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이가 태어난 후 더욱 밝아졌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희망에 차 있었거든요. 재호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오랜 지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지방에서 작은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며칠 전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결혼식장에서 본 신랑 부모가 나 찍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사진을 찍어뒀다고 했어요. 그리고 뉴스에서 제 이야기를 보고 나서야 기억이 났다며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받아보는 순간 저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수정이의 결혼식 날 재호의 부모라고 소개받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미소로 다른 신랑의 부모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일 거라 생각했지만 사진 속의 미소와 표정은 제가 손을 잡았던 그 순간과 똑같았어요. 수정이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위로의 말을 건네던 그 얼굴이 불과 며칠 뒤 다른 신랑의 부모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지인을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결혼식 내내 자연스럽게 부모 역할을 해냈다고 했습니다.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축의금을 받으며 신부 측 가족에게 정성껏 고개를 숙였다고 했어요. 연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태도였다는 설명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인의 눈에는 그저 조금 낯익은 사람 정도로 비쳤지만 저에게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재호의 부모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고용된 연기자들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재호가 그동안 한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던 것일까요? 부산에 있다던 부모님도, 사업을 한다던 아버지도, 몸이 안 좋다던 어머니도 모두 꾸며낸 이야기였던 것일까요? 그 길로 오상필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 얘기를 듣자 잠시 침묵하더니 직접 확인해 보겠다며 서류와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그가 가져온 조사 결과는 제 의심을 완전히 현실로 바꾸어 놓았어요. 윤재호는 이미 3번의 결혼을 했고 아내들은 모두 결혼 6개월을 넘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26살의 젊은 나이였는데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교통사고였어요. 하지만 사고 경위를 자세히 보니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아내는 음독이었어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평소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다고 했습니다. 수정이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기록에는 심장마비, 교통사고, 음독 같은 단어가 줄줄이 적혀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모두 그의 치밀한 계산의 산물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교묘하게 꾸며진 사건들이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이름조차 조작된 흔적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개명한 뒤의 기록만 남아 있었고 그 이전의 삶은 철저히 지워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새로 짜맞춘 이력서를 들고 나타난 것처럼 그의 존재는 허울뿐인 껍데기였습니다. 학력부터 경력까지 모든 게 조작되어 있었어요. 졸업했다던 대학에는 그런 이름의 학생이 다닌 적이 없었고 근무했다던 회사에도 그의 기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딸은 단순히 불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계획된 연쇄, 범죄의 네 번째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그 과정에서 함께 희생된 무고한 생명이었고요. 더 소름 돋는 건 그가 이미 새로운 여자를 물색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사 자료 속에는 낯선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서은채, 내과의사, 31살. 놀랍게도 임신 2달 차였습니다. 사진을 보니 재호가 그녀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어요.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병원 앞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또다시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는 재호의 모습이 있었어요. 사진 속 장면은 몇 달 전 수정이와 함께 찍힌 사진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똑같은 장면을 다른 배우와 다시 촬영한 것 같았어요. 같은 표정, 같은 포즈,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은채라는 여성도 수정이와 비슷한 조건이었어요. 의사라는 안정된 직업, 괜찮은 집안 배경, 그리고 임신이라는 상황까지. 재호가 노리는 타입이 명확했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 사본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금액은 무려 10억 원이었습니다. 은채 명의로 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그리고 태아보험까지 모두 합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왔어요. 수익자는 당연히 재호였고요. 결혼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여자의 인생과 뱃속의 생명까지 거래하듯 이용하고 끝내 파멸로 몰아넣는 시나리오가 다시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아직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조사 자료를 보니 재호의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을 노려서 접근하고 결혼 후 대량의 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적당한 시기에 사고로 위장해서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보험금을 받아 다음 희생자를 물색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상필이는 이 정도면 충분히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로는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모자라 또 다른 희생자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이 악마 같은 인간을 방치한다면 제 딸과 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채라는 여성이 수정이와 민준이의 뒤를 따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녀도 분명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딸이고 뱃속의 아이도 이 세상에 나올 권리가 있는 생명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그의 가면을 벗기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어요. 설령 제 삶이 이로 인해 무너진다 해도 이 일만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채와 그녀의 아이가 수정이와 손주의 뒤를 따르지 않도록 제가 막아야 했어요. 그것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할아버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저는 새로운 목표를 찾았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막는 것. 그것이 수정이와 민준이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지까지 다녀온 뒤에도 집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수정이가 웃으며 걸어다니던 발자국 소리도, 아기를 위해 사두었던 작은 소품들도 이제는 추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어요. 수정이의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임신복들, 화장대 위에 산전 비타민들, 그리고 벽에 붙인 태교 음악 CD들까지. 모든 게 그날 그대로였어요. 가끔 방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아 있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텅 빈 집 안에서 매일같이 부검 결과와 재호의 미소를 떠올리며 분노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 가식적인 미소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지 않는 한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어요. 상필이는 계속해서 재호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 출신답게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했고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어요. 저도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대부분의 일은 상필이가 해주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오상필이 전해준 새로운 자료였어요. 은밀히 뒤쫓던 그의 보고에 따르면 재호는 이미 또 다른 여인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은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의사였어요. 나이는 31, 그리고 이미 임신 2달 차였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곁에 선 재호는 다정한 남편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얼굴, 수정이 곁에서 보여주던 그 가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똑같은 미소, 똑같은 눈빛, 똑같은 몸짓이었어요. 더 끔찍한 것은 보험금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총액은 무려 10억 원이었어요. 제 딸 때보다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수정이와 뱃속의 손주를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다른 여인과 그녀의 뱃속 아이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방치한다면 또다시 비극이 반복될 것이 뻔했습니다. 은채라는 여성도 수정이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고 그녀의 뱃속 아이도 민준이처럼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은채를 만나야 했어요. 오상필의 도움으로 그녀의 일정을 확인한 뒤 마침내 작은 카페에서 그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병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는데 그녀는 오후 진료가 끝난 후 자주 그곳에서 차를 마신다고 했어요. 첫눈에 느껴진 건 수정이와 너무도 닮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순한 인상, 부드러운 미소, 의심이라고는 모르는 눈빛, 그 모습이 저를 더욱 서글프게 했어요. 마치 수정이를 다시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와 뱃속의 아이를 지켜내야 했어요. 은채에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낯선 노인이 다가와서 당신의 남자친구가 연쇄살인마라고 말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고 점차 핵심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가 혼자 앉아 있을 때 저도 근처 테이블에 앉아서 천천히 기회를 엿봤어요. 그녀가 임신부용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욱 급해졌습니다. 드디어 말을 걸 기회가 왔어요. 그녀가 책을 떨어뜨렸을 때 저는 주워들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임신 축하 인사를 건네고 제게도 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상필이 준비한 자료와 사진, 그리고 제가 보여준 모든 증거가 그녀의 눈앞에 쌓이자 마침내 은채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과거 아내들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녀는 경악했어요. 모두 자신과 비슷한 조건의 여성들이었거든요. 의사, 교사, 간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었고 모두 임신 상태에서 재호를 만났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맺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작지만 소중한 생명이 자라고 있는 그 배를 감싸 쥐는 모습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수정이도 그랬었거든요. 불안할 때마다 배에 손을 얹고 아이에게 말을 걸곤 했었습니다. 은채는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화가 났고 뱃속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보다 강한 여성이었어요. 충격에서 금세 벗어나 현실적인 대응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곧 경찰과 협력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정황 증거만 있었지만 은채의 협조와 그녀가 가진 자료들이 더해지면 충분히 재호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은채는 재호가 자신에게 준 약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고 보험 가입 서류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경찰은 은밀하게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런 연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은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은채의 손목에는 작은 스마트워치가 채워졌어요. 그 장치가 모든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GPS 추적 기능도 있어서 언제든 그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은채는 위험했지만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작전 당일까지 며칠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어요. 상필이도 현장에서 저를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드디어 그 악마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며칠 뒤 운명의 날이 찾아왔어요. 병원 주차장에서 은채와 재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자동차 안에서 손에 땀을 쥔 채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은채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고 재호는 여전히 다정한 척 그녀의 옆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 수정이 곁에서 보았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살아있는 사람을 금액으로만 보는 눈빛이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은채의 손을 잡고 무언가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지는 것처럼 진짜 얼굴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갑자기 재호가 은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를 주차장 구석으로 몰아세우는 모습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차 문을 열고 달려가려 했지만 경찰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계획된 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은채의 손목에서 녹음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이를 악물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면서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재호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은채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독이 든 약을 먹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채는 필사적으로 거부했고 그 모습을 보니 제 딸 생각이 났어요. 순간 재호의 입술이 움직이며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끝내자는 말이었어요. 차창 너머로 그 목소리가 흘러들어온 듯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경찰의 외침이 터졌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형사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재호는 놀란 듯 몸을 움찔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은채의 목을 움켜쥔 채였습니다. 눈빛은 이미 광기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달려나갔습니다. 경찰도 동시에 뛰어들어 그를 제압했어요. 그는 끝까지 발버둥쳤고 체포되는 순간에도 비웃는 소리를 흘렸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다 추측일 뿐이잖아요.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의 오피스텔을 수색한 결과 각종 독약, 위조 서류, 그리고 타깃 리스트가 발견되었어요. 이미 희생된 4명의 여성 사진에는 빨간 X가 그어져 있었고 은채의 사진에는 파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직 이름조차 모르는 여성들의 얼굴이 줄줄이 붙어 있었어요. 모두 임신한 여성들이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다음 표적들이었던 것이죠. 독약들은 모두 의료용으로 위장되어 있었어요.
영양제나 비타민처럼 보이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독성 물질들이었습니다. 수정이가 먹었던 그 약들과 똑같은 것들이었어요. 재판은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연쇄살인마의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지만 특히 임신한 여성들을 노린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받았어요. 저는 매일 법정에 나가 그의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법정에서 밝혀진 그의 진짜 이름은 박기상이었어요. 윤재호는 물론이고 그 전에 썼던 김성민이라는 이름도 모두 가명이었습니다. 그는 신분을 여러 번 바꿔가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에요. 은채가 증언대에 섰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그녀는 재호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말들과 행동들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특히 그날 주차장에서 녹음된 대화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희생자, 가족들의 눈물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의 어머니, 두 번째 희생자의 남편, 세 번째 희생자의 언니까지 모두 비슷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박기상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마침내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피고 박기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선고문이었어요. 사형을 원했지만 무기징역도 충분히 중한 형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다시는 세상에 나와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후련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수정아, 내 아버지가 약속 지켰다. 더 이상 너 같은 희생자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은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임신 6개월 정도 되어 배가 제법 불러 있었어요.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 덕분에 자신과 아이가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수정이와 민준이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뒤 저는 딸의 묘 앞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어요. 석양 속 묘비가 빛을 받으며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묘비도 옆에 나란히 있었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수정아, 이제 편히 쉬어라. 그 악마는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한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희들의 원수를 갚았단다. 허전함은 여전했지만 가슴 한켠에는 안도감이 스며들었어요.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냈다는 사실, 그것만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수정이와 민준이는 돌아오지 않지만 적어도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필이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슬픔에만 빠져 있지 말고 수정이가 원했을 행복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수정이와 민준이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